이제는 농지법이죠. 농지법은 마음 가볍게 하세요. 농지법 자체는요,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농지법에는 농지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아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투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유와 이용과 보존 파트인 이 세 가지 파트로 명문화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농지법 자체에 대해서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용어 정의를 하는 게 좋겠죠. 용어 정의 중에서 농지가 있습니다. 자, 이 농지라는 것은 법정 지목으로서 전답과수원, 이거는 원칙적으로 농지입니다. 이거는 법적 지목으로서 당연히 법정 지목으로서 농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판례 입장은 좀 다릅니다. 장기간 안 했다면 농지가 아니라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당연히 전답과수원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답과수원도 농지지만 이 전답과수원 외의 것도 농지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현황 지목. 전답과수원 외의 경우도 농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이런 현황에 쓰이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제일 전에 우리가 농수산물에 소위가 있을 때 단연성 생물 있죠. 단연생물. 자, 단연성에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라든가 아니면 경작지. 그래서 단연생 생물의 재배지 경작지. 그럼 이것도 농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하냐면 농지 개량 시설도 농지가 될 수 있어요. 또 농축산물 생산 시설 부지도 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은 거 유지 그런 개량 시설이죠. 양배수를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법적으로 국어 또 유지만 당연히 농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같은 거는 뭐가 있냐면 농막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경우도 당연히 농지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이 현황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외가. 그러면 제외가 되는 것이 있냐? 뭐가 있냐? 단연성 식물을 재배한다 할지라도 3년 미만으로 다 재배한다. 3년 미만이면 제외가 됩니다. 또 법적 지목 자체가 임야인데 걷다가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거는 바로 농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임야인데 여기다가 화전을 갖다 했다. 그럼 형질 변경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냐면 농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뭐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초지. 초지는 어루지. 초지는 초지법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의 관점에서도 역시 볼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뭐가 있냐면 농업인이 있겠고 농업법인이 있죠. 그러면 농업인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 농업법인은 두 가지가 있죠. 자, 뭐가 있냐면 영농조합법인, 그다음 농업회사 법인 있죠. 그럼 이게 농업인의 요건이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 한번 출제됐던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갖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농지를 갖다 1000제곱미터 이상 가서 단연생 생물을 재배한다, 경작한다 할지라도 연 1년에 적어도 90일 이상 농사를 져야 되겠죠. 그 다음 농사를 갖다 농지를 100평, 즉 330의 고정 온실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는 연작하니까 뭐 날짜 따로 필요 없습니다. 왜 특작하면 얼마 안 있다도 수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필요 없겠고 그 다음 대가축 같은 건 이두, 소, 말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중가축 같은 경우가 있어요. 십두, 돼지 같은 경우. 근데 소,
가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토끼 같은 걸 또 연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가금. 우리가 뭐 했어요? 꿩, 오리, 닭,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천수, 꿀벌, 십군. 그래서, 하거나, 연중에 120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경을 통해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농업법인은 두 가지죠. 영농조합법이 있고 농업회사법입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농업회사법인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 3분의 1이 농업인이어야 된다. 농업인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좀 더 완화시켜줬죠. 이때 이 농업법인이 바로, 자기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거. 소위 농업경영하는 거죠. 농사 짓는 걸 농업경영한다 했죠. 이 농업경영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하에서 농사 짓는 걸 농업경영이라고 그래요. 그 농업경영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경이 있겠고 위탁경영이 있습니다. 자경이라는 건 스스로 자죠. 개인 같은 건 농자금의 2분의 1을 자기 노동력까지 하는 거 품앗이가 있기 때문에. 자, 법인이라는 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 위탁경이라는 것은 농지를 소유한 자가 보수를 주고 내 땅에 농사를 져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위탁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속된 표로 딴짓한다. 그럼 농지 전용이죠. 내가 농지에다 집 졌다. 농지 전용이죠. 농지에다 도로냈다. 농지 전용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의무.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농지에 대해서 보니까 뭐가 있느냐. 여기 소유, 이용, 보전이 있는데, 자, 이걸 보라는 얘기죠. 소유에 관한 사항. 그러면 농지를 갖다 소유한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농지 소유는 왜 이걸 규제하느냐. 자, 투기방지를 했죠. 그럼 농지를 갖다 소유하는 데에서 원칙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농지 소유의 원칙이 바로 뭐냐? 그러면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갈경자입니다. 뭐라 쓰면 경자유전의 원칙. 그래서 갈자만이 가져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봤을 때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소위 거기에 대한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많죠. 많은데 꼭 외우지는 마세요. 그러나 저는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재치껏 좀 인식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경우를 갖다 암기하면 좀 편합니다. 뭐라고 암기하면 좋겠느냐. 보면 국가, 줄, 초상나도, 개팔자는 농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한다. 이렇게 주시면 다 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이 한다. 그러면 굳이 경자유전이 아니라도 국유농지가 있고 지방자치는 농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말체험 영농 역시 가질 수 있겠고, 그 다음 뭐를 갈 수 있는 경자유전에도 갖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실습지 같은 경우, 그 다음 상속받아서 가질 수가 있구나. 뭐 받아서? 상속받아 가질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개발사업지구, 도시와 농촌의 교를 위해서 개발사업지구에서 가질 수가 있어요. 1500제곱미터 미만까지. 그 다음 8년간 농사 짓다가 이농한 아저씨. 몇 년?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한 아저씨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한 자. 볼 수 있어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한 자. 당연히 가질 수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농지 전용 협의, 공적 주체. 여기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고,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의 형태를 볼 수 있겠고, 그다음 리츠에서도 담보농지, 그다음 이제 경사도가 상담부 하단부에 15% 여건 분리농지, 한계농지라고 해요. 그다음 법이 요구하는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매립했다든가, 한국농어촌공사든가, 또는 LH공사 같은 게 비축농지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적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다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농지 소유의 특례는 농지법 외에서는 정할 수가 없어요. 왜? 농지법 외에서 정하다 보면 농지는 다 전용해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한 사람한테 전략해서 우리가 소작으로 다 전락할 수가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공적 주체가 아닌 투기를 방지하니까 소유를 갖다 할 때 민간의 경우는 상한선을 둡니다. 농지 소유 상한제를 둬요. 공적 주체 같은 경우는 상한제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대 주어진다면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거냐. 상속받았다. 그럼 무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가진 만큼은 상속은. 그 다음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농업 경영을 하면 가진 만큼 다 갖는 거예요. 근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 그러면 원칙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갖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1만 제곱미터 이하. 원칙적으로. 왜 원칙이냐? 나중에 위탁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 속하겠고, 그 다음, 주말 체험 영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말 체험 영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둘 수가 있느냐? 그래 봤을 때, 이거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미만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게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내가 상속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10만 제곱미터다. 10만 제곱미터다. 이 사람은 1만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가서 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농지은행에다가 위탁 경영시켰다. 그러면 다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여기 보니까 경자유전이다. 그럼 여기 보니까 갈자만이 가진 자.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가져야 된다는 건 결국 농지를 취득할 때 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지를 취득할 때 자격증명이 왜 필요하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투기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누가 발급해 주냐? 시구읍 면장이 발급해 준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 안에 읍도 있고 면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대개 이제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주어진다면 여러 형태의 수도권 내에 있는 형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광주시는 동도 있고 가서 초월 읍도 있고 또 중부 면도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시의 경우는 동이 있다면 동장이나 시장이 발급해 주는 거고, 그 다음 읍은 읍장이 발급하고 면은 면장이. 그럼 여기 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없네요. 군수가 발급해 주는 거 아니라 군 밑에는 읍과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수는 발급하지 않는다. 시구 읍면장이지 시장구수 구청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발급할 때 이제 예외적 현상이 있겠죠. 자, 누가 있느냐? 자, 이 농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투기성이 없는 사람, 투기성이 없는 관점에 있는 공적 주체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상속, 담보, 농지진흥 협의 그런 건 받을 필요가 없구나 볼 수 있어요. 자, 국가 받을 필요 없죠. 상속 받을 필요 없죠. 그렇죠? 농지진흥 협의나 담보 농지 이런 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제 다도 당연히 받을 필요 없겠지만,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겠죠. 발급 절차가 있겠죠. 그럼 여기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하려면 신청서에다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이 농업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시군문제한테 제출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리를 원칙으로 4일 내 처리해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 4일 내. 자, 그래서 누구한테 직접 시구운면장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처리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4일이 아니라 2일 내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걸 본다면 이런 경우를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있어야 되고 얘는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 봤을 때 불쌍하니까 초, 한, 개, 비, 주,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럼 여기 농업경영계획서는 뭐뭐가 포함되는 거냐? 농업경영계획서는 소위 우리가 봤을 때 취득대상 농지 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또 취득대상 농지에 어떻게 노동력 확보할 거냐, 장비 확보가 나올겠죠. 지금 가서 소유하고 있다면 이용 실태, 자 그걸 갖다가 주독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겠고, 그다음 거기면 경영의 그 계획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초안기비 주제하면 농업 경영계획서 필요 없이 농취증만 발급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2일 내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뭐냐? 초등학교, 한계 농지, 개발사업지구, 도시와 농촌 간에 1,500제곱미터 미만, LH공사가 갖고 있는 비축 농지, 주말 체험 영농,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한 자, 이들은 농취증이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여담삼아 얘기해서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저 시골에서 학교 나오는데 학교 다닐 때 되게 보면 실습장에다 애들 푸릅니다. 그럼 뭐, 작업에 대한 장비 주느냐 안 주죠? 안 주죠. 그럼 그런 걸 갖다 봤을 때, 그런 현상을 연상해주면 아주 쉽게 가져갈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나중에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언제 필요할 거냐? 가서 등기할 때 요게 있어야 등기를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뭐냐? 농지는 소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 경자가 원칙입니다. 경자, 소위 자경이 원칙입니다. 그럼 자경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경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위탁경영인데 위탁경영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위탁경영 이것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위탁경영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법정 사유시만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정한 사유시. 그러면 병역법에 의해서 징소집됐다. 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 자, 농업범위 청산 중이다.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구치소, 교도소, 보호감호시설에 가져갔다. 또 농지이용 증진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위탁경영하는 등. 또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일부를 갖다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질병, 취약, 선거, 공직침해 때문에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위탁경영의 법정 사유는 한 번쯤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설명해 주면 되겠고. 다음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기 봐요. 경자유전이어야 되는데, 자, 이 경자유전이어야 되는데 경자유전이 아닌 사람이 있겠고, 여기 상한제를 갖다 있는데 이 상한제를 초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경자유전이 아니고 농지 소유 상한제를 초과한 사람이 있더라. 이럴 때는 우리는 이 사유가 발생했다. 당연히 사유 발생일부터 우리는 1년 내 뭐 하냐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유 발생에 대해서 또 뭐 할 수 있으면 가서 인정하고 모아독되면 개별적으로 처분하고 통지할 수 있어요. 통지가 아니라 사유 발생일부터 두고. 그러면 여기 인정 통지는 누가 하느냐?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주는 거예요. 자, 사유 발생부터 1년 내 처분하라 하도 의무가 되어 있어요. 단 발생일부터 3개월을 더 주는 경우 있어요. 농업회사 법인. 농업회사 법인은 왜 3개월을 더 주느냐? 보정할지 아니면 청산할지
원래 청산일정이 2개월입니다. 그래서 1개월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분 의무가 발생했는데 안 하더라. 그러면 가서 6개월 내 처분 명령을 내려요. 누가 내리는 거냐? 여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 구청장은 이 처분 명령을 직권 유예시킬 수 있어요. 얼마? 3년 범위에서. 직권 유예시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 여기 소유자가 농사를 갖다 짓고 있더라.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도 위탁 계약 체결했다. 그럴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이 3년 경과됐다. 그럼 처분 의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자, 그래서 1년이 아니라 6개월 내 처분 명령을 내린다. 근데 이 처분 명령을 내렸을 때 뭐 할 수 있느냐? 가서 매수 청구할 수도 있어요. 매수 청구는 사조하는 건데 시장군수 구청장에 사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사달라고 한다?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한국농어촌공사는 가격 자체가 원칙적으로 공시가를 기점으로 합니다. 근데 부근의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낮더라. 그럼 낮은 가격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봅시다. 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토지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토지가액의 몇 퍼센트? 2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키더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럼 제 3에 보면 처분 의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것은, 뭐가 있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했다. 그럼 초과분만 처분하는 것, 다 처분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할지 알려주기는 합니다. 통지는 합니다. 그러나 통지한 날이 아니라 사유 발생부터 가서 1년에 처분하는 것이고, 그 다음, 안 하면 6개월에 처분 명령을 내린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매수 청구 누구한테? 농어촌공사한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공시가 기점이면, 실제 가격이 낮다. 그러면 낮은 가격을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처분 유예 명령이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유예될 수 있다. 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 그 3년이 경과됐다. 유예기간이 경과됐다. 그럼 소멸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이행강제금. 토지가액의 몇 퍼센트? 20%를 갖다 1년에 1회 범위 내에서 부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내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어. 그럼 내가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까 부과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가서 씨앗 뿌렸어. 그럼 이미 부과된 건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일단은 내야 된다는 의미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 내야 된다 하는 것이 꼭 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본다면 시장군수 미리 문서로서 알려줘야 돼요. 또 이거는 매년 1회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했더라도 이미 부과된 것은 납부해야 된다. 새로운 것만 중단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럼 여기 이걸 갖다가 부과시켜서 이행강제 부과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뭐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그래 이의 신청은 가서 30일 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 통보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 징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징수? 강제 징수. 다음 농지에 대해서 보면 담보 취득.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로 하여금 경매를 실행할 때 경매기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이 없을 경우에 그 후에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는 거냐? 대개 보면 이제 농업조합, 협동조합 같은 조합이 한다든가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 금융기관 이런 경우 대개 이제 그런 형태들이 그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경락이 없었다. 그럼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담보농 취득 규정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처분 규정을 위임한다. 자, 문제될 거 없어요, 이거는요. 문제될 거 없고. 자, 이제 농지를 갖다가 소유했다면 그 다음에 가서 뭐가 필요하겠죠? 여기 보니까 이용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농지에 뭐가 있다? 이용,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농지의 이용의 형태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우리 농지 이용이다. 그러면 여기는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지 이용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럴 경우에 여기 보니까 이 시와 구청장의 경우는 면적이 3천만 제곱미터 이하면 3천만 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요것보다 이하면 아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소리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천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시나 구의 경우는 안 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거 감안해서 수립하는 경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필수가 아니라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라면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이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여기는 뭐가 필요할 거냐? 자, 주민의 의견 청취로서 공청회가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 공청회. 그래서 공청회는 구분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 개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줘요. 그리고 의견할 때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럼 여기 이 관점에서 이용계획의 내용은 뭐가 있느냐? 농지 지역별. 자, 무슨 별? 지역별. 자, 지대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대. 어떤 용도로 쓰느냐? 지대별. 네, 용도별 이용계획.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 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규모 확대 계획. 농지의 농업의 용도로 활용 계획.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거 수립할 때는 가서, 심의를 거쳐요. 정책 심의에 심의를 거친다는 거죠. 원래 엄청 길죠. 그러니까 우리 갔을 때 그냥 정책 심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책이라고 되면 정책 심의입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이 자체를 수립했다면, 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수립했다면, 나중에 가서 이걸 자체를 도시도사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어요. 승인을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럼 이 농지 이용계획에 따라서 이제 뭐라 했다면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을 합니다. 그 이와 같이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을 갖다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할 수 있겠고, 또 농어촌 공사도 할 수 있겠고, 농업법인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집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10명 이상 농업법인이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내용입니다. 이때 이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은 몇 가지가 있는가? 4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농지를 갖다 매매 교환을 하고 소유권 이전 촉진 사업. 소유권 이전 촉진 사업. 두 번째는 자, 뭐라고 쓰면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 같은 임차권 설정 촉진 사업. 임차권 설정 촉진하라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위탁 경영 촉진 사업. 그다음 뭐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규정했을 때 농업 경영체 육성 사업. 농업 경영체 육성 사업.
그 농업경영체는 더불어 농사지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이러한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을 하면 정부가 걷다가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죠? 이용할 거다 집단화시키겠다. 절감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해줘요. 이게 바로 이 사업의 특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은 이런 형태에서 가져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강좌는 뭐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냐면 대리경작 또 임대차 여기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